네, 안녕하세요. 무역연구소의 이윤입니다. 화면은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사실 주제를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기도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조금씩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정원주 교수님, 지도 교수님 아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땄고요. 지금 시간 강사 하고 있고요. 성대에서도 한 지금 4년 정도 시간 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름은 익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선적 매길 때도 이름 보고 그랬던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네. 이런 자리에서나마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이랑 범위,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뭐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 조금 보고, 그리고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뭐 이 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영어로 이제 되는 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시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쓰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무역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제 전자상거래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합의가 된 텀은 아니지만 아무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쓰고 있고요. EU에서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통용이 되는 용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차오징 마오이 띠엔즈라고 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하는 무역 그리고 전자적인 거래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텀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대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이르렀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다르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소비자와 여기 보시면 해당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의 사업자와 거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는 거를 이제 도메스틱 이커머스랑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은. 그래서 도메스틱 이커머스는 그냥 뭐 저희가 지마켓 11번가 뭐 쿠팡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기업이나
구매자, 소비자도 다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로 간주가 되는 도메스틱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다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이커머스 안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에서도 B2B인 경우와 B2C, 이제 저희가 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B2B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전자무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분야라고,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바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범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B2B 온라인을 하는 경우는 전자무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B2C는 전자상거래 무역 또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B2B 오프라인을 하면은 전통적인 무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나 또는 많이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전달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그렇고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무역에서 있는 법규나 절차 뭐 이런 게 이제 전자상거래 무역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있었던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그냥 전자상거래에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경을 넘는 거래다 보니까 각 국가의 법이나 뭐 언어, 그리고 통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무역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두 가지 부분을 다 이제 함께, 전자상거래와 이제 무역과 이 부분을 다 함께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전자상거래 무역의 범위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역이란 전자상거래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무역 방식의 경우에는 수출 기업에서 보통 이제 해외 바이어, 도매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수입상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바이어, 셀러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바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그 해외 바이어까지 가는 그런 단계까지만을 저희는 이제 전통 무역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출 통관을 해서 물건을 보내고 해외 바이어가 받고 하면은 거기서 저희는 끝나는 거죠. 대금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수입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단계는 해외 바이어가 뭐 도매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다시 소매한테 판매를 하고 해외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의 기존 무역에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뭐 해외 바이어 대신에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는 구매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직접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 단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통 단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유통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을 줄여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기존 무역 대비 전자상거래 무역 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된다. 해외 소비자 배송 반품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그런 이제 대응에 대한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대신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성장 배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 사용자 지속적인 증가 이런 게 좀 크죠. 그래서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발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도 늘어나고 온라인 구매자도 뭐 약 12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 정도에 쓴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커머스도 확대가 되고 스마트폰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성장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기반적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국제 결제 수단, 뭐 알리페이, 페이팔, 뭐 이런 결제 수단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국제 운송 시스템도 발달하고, 저희가 페덱스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특성으로 이제 물품을 보내는 게 많이 편리해졌죠. 물류비도 낮아지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의 TV를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싸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외 직구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해외에서는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하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뭐 기존에 수출을 하지 않았던 기업에게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고 거기에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맡기든지 아니면 직접 배송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냥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통해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해외 진출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성장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옛날 거 18년도까지 이제 자료이긴 한데 이제 전자상거래 규모도 이제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도 계속 연평균 30% 정도, 여기 보시면 연평균 40%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수출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상당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성장이 연평균 2.6% 정도, 지금 뭐 요즘에는 더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무역, 전통적인 무역 대비해서 훨씬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출 및 수입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2019년 기록 현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최근 거를 좀 더 이제 조사를 하면은 연도마다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미국이나 EU가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 아세안, 일본 이런 쪽을 통해서 해외 직접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EU, 중국 뭐 이런 순서로 해외 직접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판매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과 같은 그런 쪽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 EU 뭐 이런 쪽은 의류나 저희가 뭐 가죽 제품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국경이나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최신 트렌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이나 전자상거래가 이걸 이제 수출이냐 수입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뭐 해외 역직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보통 역직구, 해외 직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의 유형에 따라서 직구,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에 있는 뭐 그 판매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직구라고 하고, 구매 대행은 다른 이제 한국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여기서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형식의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대행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구매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에다가 물건을 배송하게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이제 보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직구 이쪽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군요. 직구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수출하는 경우도 쇼핑몰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누고, 뭐 쇼핑몰 위치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그리고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더 와닿는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외 직접 구매는 해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직접 배송하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사가 아예 중간에 대리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받는 뭐 수수료가 매우 많겠죠.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로 해서 배송 대행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해외 쇼핑몰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이제 여기서 반품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미국에서 해외 쇼핑몰까지, 미국 배송 대행지에서 해외 쇼핑몰까지 거기에서 리턴 차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가는 거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분란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해외 직구 유형은 이 정도로 있다 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걸 국가 간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분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리스크란 리스크 관리 개념은 사실은 사전에 이거를 뭔가 리스크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전에 뭐 해지를 하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미리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뭔가 손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경우,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손해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면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에서는, 국경화 전자상거래에서는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해서 구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금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매 유형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국내에 있는 뭐 사업체와 개인 간에도 많은 분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전자거래 기본법, 뭐 전자상거래법, 뭐 소비자 보호 지침, 표준 약관 막 이런 걸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 제공, 약관 정보 및 보존, 뭐 청약철의 계약 해지 또는 해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 약관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국내에 있는 법령이란 제도가 사실은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는 적용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여기서 이제 국내에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들이 지키지는 않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실 국제사법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이 걸렸을 때 그때만 이제 국내법을 따른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약관에 판매자가 자기네들 이제 국내법으로 중거법을 한다 뭐 이런 가버닝 로우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중거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직접 구매형 거래에서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 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보호가 부여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국가의 강행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보호되는 보호를 바탈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그 국내법에 있는 그런 소비자 보호 관련된 규정들을 그대로 보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외국에 있는 뭐 판매자와 국내에서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의 이런 법령 제도 이런 게 이제 보호를 하게는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뭐 TV 아니 뭐 외국에서 옷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을 건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국제사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그 옷의 가격 대비해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돼서 판결이 되더라도 요거를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와 다르게 그 결과를 외국에서 집행할 때 추가적인 또 집행에 관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뭐 문제 해결, 분쟁 해결에 있어서 좋은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자상거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과 행정 규제가 해외에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뭔가 국내 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진정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합의 공고를 수용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 사업자가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도 힘들고 이런 것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내부적인 불만 또는 피해 처리 절차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내부적인 불만 또는 피해 처리 절차를 보장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분쟁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차지백이라는 카드 제조자 보호를 위한 환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미리 저희가 신용카드로 또는 이런 차지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야 이런 분쟁 해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 이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는 이제 여러 이제 방법이 있긴 한데 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예. 자,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분쟁 해결,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미리 이제 사고를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스크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존재하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구매자의 리스크와 판매자의 리스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구매자의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러한 거다. 그리고 피해를 이러이러한 게 봤다라는 걸로 이제 뭐 실태 조사를 하고 꾸준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이제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을 보면은 먼저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배송된 제품의 하자, 반품 취소, 환불 지연 및 거부, 뭐 과도한 배송료 및 기타 수수료, AS 불가 거부, 막 이런 유형의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55.9% 정도의 이제 소비자들이 해직구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54.4%가 이제 해외 직구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 요청을 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14.7% 정도가 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해도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된다라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표로 좀 정리한 거 보시면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뭔가 이제 사유가 있어서 물건이 잘못 오거나 그래서 불만을 제기를 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러니까 판매자가 취소를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을 해주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그걸로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불만 상담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게 이게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이제 취소 환불 교환 지연 거부가 제일 가장 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관련해서 이제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제품이 게시된 판매와 불일치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매자의 리스크 유형을 나눌 수가 있죠. 상품 하자, 배송 지연 및 미배송, 뭐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거부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상품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약에서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이 오는 거죠. 품질이나 성능에 있어서 성능이 품질이죠. 품질에서 있어서 이제 계약에서 이야기한 거와 다른 그런 물품이 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때는 보통 판매 게시물에 있는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게시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다른 경우를 이제 상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조금 이제 품질이 뭐 불량품이 생산이 돼서 그게 이제 배송이 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발송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이제 그 조금 이제 모델이 다른 그런 상품을 이제 넣어주고 판매했을 수도 있죠. 또는 이제 배송 과정에서 뭔가 충격이 있어서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상품 하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의적으로 판매자가 일부러 불일치하는 상품을 발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이제 주문했는데 벽돌을 넣어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고의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의향이 아예 없이 사기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자 있는 물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상품 하자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정상적인 이제 판매자라면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니까 구매자는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어세트를 하면은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과 환불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리스크로 되는데, 여기도 이제 사례를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오긴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는데 한쪽에서 열이 나서 환불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반품에 대한 비용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반품 비용을 네가 부담을 하면은 뭐 교환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리턴피를 이제 판매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턴피 자체가 해외 직접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경한 전자상거래 일반적으로 운송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반품할 때의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판매자의 약관에는 반품은 가능한데 반품 관련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그런 약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이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 조금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네, 아무튼 상품의 하자도 이제 리스크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인데, 저희가 이제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인도하되, 그게 이제 계약에 명시된 기일에 따라 예를 들어 선적기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시기상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예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물건이 없는데 그냥 판매 게시물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에 따라서 다시 구매를 해서 자기가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이제 판매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발송 지연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송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아예 물건 안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배송 업체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배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판매자나 배송업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래 사례를 들은 것도 이제 뭐 시킨 물건 중에 4개 중에 3개만 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뭔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상품 하자나 배송 지연 미배송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거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뭐 리턴 해달라 또는 이제 교환을 익스체인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제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9만 원에 샀는데 이제 그 반품할 때 아니면 교환을 할 때 6만 원을 청구를 하는 경우는 물건값의 3분의 2 정도를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관에서 이제 교환 및 환불을 특정 기한 및 사유로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너도 이제 이런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품해달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미 돈을 보통 지급을 하죠. 이제 국경과 전자상거래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이미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제한 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미리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물품을 발송하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전형적인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대금 미지급의 리스크는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이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신에 이제 제품을 불량이나 파손, 오배송 같은 이제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이제 구매자의 환불 및 교환 요구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품이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물건의 배송 비용이 그러니까 반품이나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판매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판매자는 일단 저희가 보내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반품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반품 요청한 물건을 그냥 이제 현지에서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은 그냥 쓰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환불 및 교환을 줄이는 게 판매자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고의적으로 이제 제품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수령한 후에 제품을 임의로 훼손시킨 후에 보상을 요청하거나 그냥 이제 더 이상 쓰기 싫다는 그런 이유로 아니면은 물건을 받아놓고는 이제 받지 못했다고 보상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참을 사용하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자주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뭐 구매자는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 차지백 서비스 이용, 뭐 판매자 여건 확인, 뭐 사기 의심 사이트에서 거래를 자제, 뭐 이런 게 있고요. 판매자의 경우는 이거 먼저 이야기하고 위에 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리스크 관리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판매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교환이나 환불, 뭐 이런 이제 요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하면은 이게 오배송이나 그 물품의 이제 불량품을 이제 보내는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면은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일단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 컨슈머 관련해서는 거래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블랙 컨슈머가 뭔가 이용을 하는 거는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 이런 거대 플랫폼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매우 유리한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비자가 이제 교환이나 환불 요청하면은 그대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판매자한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련한 증빙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뭔가를 포장한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찍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뭐 보냈다는 증빙, 송장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확보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디펜스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블랙 컨슈머들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리스트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저희 이제 이제 비슷한 이제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수출하는 업체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카드사에다가 이런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한 그런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불을 요청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에 좀 거래 이력을 확인을 해봐서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사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좀 처음이거나 확실히 이거는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에 발생한 상품을 거기다가 주라고 그냥 쓰라고 하고 새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블랙 컨슈머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대응을 좀 더 다르게 하고 강경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버리더라도 꼭 물건을 회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판매자 리스크는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매자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노출되는 리스크의 수준이 판매자보다는 구매자가 더 높기 때문에 구매자의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픈마켓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알리바바에서 뭐 트레이드 어슈런스, 뭐 이베이에서는 머니백 개런티, 쇼피 개런티, 뭐 아마존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이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약과 합치하는 품질과 양의 물품 인도를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서 이것도 그렇고 알리바바 트레이드 어슈런스도 그렇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결국 이베이가 중간에서 분쟁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뭐가 문제다라고 판매자한테 이야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베이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베이가 뭔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중간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판결처럼 이제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머니백 개런티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상품을 구매를 한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베이가 해결하는 걸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런 거를 안 해주는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판매자랑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지금 쇼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하는 상품을 할 때도 미리 좀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개런티가 없는 그런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뭐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도 또 이제 트레이드 어슈런스 같은 게 있는 상품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거는 이제 되도록 구매를 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용카드로 저희가 먼저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판매자랑 이야기했는데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카드사에게 이제 상품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카드 발급사에서 이걸 보고 뭐 다시 결제를 취소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용카드가 이 차지백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지를 보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반품 전책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 배송하는 상품은 주문 수령 후 30일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유나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면은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내에서 아마존이 판매하는 거 말고 이제 다른 그냥 입점업체가 판매 배송하는 상품은 별도의 반품 환불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펀드 폴리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로 확인을 해야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이제 제품 하자인 경우에 보통 원래는 이제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는 판매자가 그 반품에 드는 비용도 부담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뭔가 반품에 드는 비용은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며칠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은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2.5채는 7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반품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을 확인을 해서 이제 적절한 아니 좀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회피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미리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조금 의심이 가는 쇼핑몰이나 아니면 부당한 약정을 강요하는 그런 쇼핑몰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 구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고 뭐 이용 약관 확인하는 방법, 사기 사이트가 있다면은 그런 거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포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건 같습니다. 어디가 운영하는 건가요? 국제거래 소비자. 이게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뭐 국경한 전자상거래 특히 이제 저희가 해외 직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그냥 한 가지 있어서 한번 네,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논문 같은 게 나오는데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 플래시처럼 이렇게 딱 떠서 약관에 자동적으로 이제 클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입이 안 된다든지 안 네, 그러면 그 상품 구매에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릭을 하면 네, 그 자동으로 이제 약관에 할인을 한 것처럼 하는데 네, 그게 약관에 클릭을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반강제적으로 한 것도 이게 약간의 효율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그 교수님 생각은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사실은 이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엄청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약관의 이 부분은 이제 동의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읽고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이걸 클릭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게 되면은 쉽게 이거를 뭐 상대방의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까지는 나올 건데요. 그걸 이제 이걸 강요를 했다. 이걸 안 하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이제 디펜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강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음, 소비자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약관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건 네, 다른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베이하고 그런 미국 회사들은 보험 비슷한 보험이나 보증 같은 장치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중국 상거래 네, 자산거래 사이트도 그 알리바바 알리바바. 같은 데나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제 B2C 사이트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이제 각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중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통 에스크로 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갈 돈을 그냥 바로 회수를 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데 뭐 이용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판매자한테 이거 관련해서 멤버십 차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또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를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반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판매자 귀책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어,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단순 변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네, 더 질문이 없나요? 그 위가부 학생 혹시 해외에서 뭐 구입하다가 피해본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가능성이 꽤 많이 있는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이 전자상거래, 국정간 전자상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인부분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학생들이 학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트리치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기초한 그 국가 간 무역, 농산물 무역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직원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인턴 및 직원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도 괜찮습니다. 그 지원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부진 학생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요즘 그 학생 내국인 외국인 학생들 이제 신입생 모집 관련해 가지고 학과에서 그 신입생 면접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한국인 학생이 5명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한 4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널리 그 학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행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있거나 뭐 할 얘기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식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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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